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기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네. 목동 아파트 14단지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좀 줄여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그 시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양천구 신정동 목동에 14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지금 네. 평형을 조금 줄여서 가고 싶으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이 목동 아파트를 매도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반갑습니다. 여기 몇 평에 거주하고 계세요? 27평 방 3개짜리예요. 그런데 더 줄이고 싶다고요? 이제 둘만 살 거니까 그래서 오케이. 조금 부담이 네. 가서 네네네. 조금 줄여서 가려고 앞으로 그러고. 이제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네, 그것이 촉발이 되어서 점점점 지금처럼 다운사이징이라고 그래요. 네, 주거를 큰 주택을 팔고 네. 작은 주택으로 가면서 남는 여윳돈으로 내 노후를 네. 준비하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는 소형 주택과 대형 주택 중에 어떤 주택이 인기가 있을까요? 소형 주택 인기. 그렇죠. 자, 그러면은 또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거의 한 30%를 차지하는데 네, 한 15년 정도 뒤면 통계청에서 38%까지 봐요. 네. 1인 가구가. 그럼 소형 주택이 맞을까요? 큰 주택이 맞을까요? 작은 주택이 많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소형 주택 중심으로 가는 작은 아파트나 빌라가 왜 각광을 받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네, 일단 요거는 지금 오늘 궁금하신 상황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네, 기본 상식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얘기 나온 김에 알려드린 거고요. 네, 네. 이 목동 14단지라는 거는 이 목동에 있는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전부 재건축이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재건축에 대한 이걸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서 판단해야 되겠죠. 네, 물론 재건축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네. 몇 차례 걸쳐서 얘기했는데 목동 재건축이 왜 더디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죠? 네, 분명히 시기는 됐잖아요. 그죠? 네, 네. 가장 큰 이유는 목동 아파트들이 너무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30년이라는 재건축 시한이 되면 무조건 부수는 게 아니고요. 네. 맨 처음 해야 될 게 안전진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안전진단은 사람들이 살기에 무리가 없다 하면은 30년이 돼도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데가 목동이에요. 그래요? 워낙 탄탄하게 진 거예요. 네. 이게 또 고층이 아니다 보니 저층이다 보니까 이게 압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만큼 또 내성이 강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 생각에는 이게 얼마만큼 걸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빨라야 15년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그래서 이 목동이라는 데를 들어갈 때는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도 이거를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가느냐라고 봐야 돼요. 지금 현재는 거주 목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네. 투자 목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 아파트예요. 자, 그러면 투자성이 있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네네. 자, 여기에 몇 평이라고요? 27평이라고요? 네. 27평이 기본적으로 이런 데는 사업성은 나와요. 용적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27평 기준으로 대충 시가가 한 10억 정도 간다고 보면은 이 정도 네네. 가겠죠? 대충? 네. 네. 대충 이 정도 간다고 보면 첫 번째. 자, 이거를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고요. 네. 구입자 입장에서는 10억을 구입을 해서 네. 만약에 27평을 네. 추가 부담금을 1원도 안 내고 네. 27평은 그대로 받았다. 네. 그랬었을 때 여기에 과연 얼마가 갈까라고 예상해 봐야 되겠죠. 네네. 그럼 지금 현재 거기 27평이 신축이 나왔다. 이게 16억, 17억, 20억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작게는 12억에 되고 뭐 13억이든 이런 대충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럼 대충 우리가 어부화술 해서 12억, 13억이라고 가정을 하자 이거지요. 네네. 그럼 이거는 추가 부담금 1원도 안 냈었을 때예요. 네네네네. 그러면 과연 10억이라는 돈을 전세 일부 끼고 묻어서 이 정도 남는다. 투자할 가치가 있냐 이거죠. 쉽지 않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잡는데 매도 타이밍은 두 가지로 잡을 수 있어요. 하나는 경기 흐름으로 잡을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그 물건 가치로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물건 가치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네. 물건 가치. 그다음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이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거기다가 이번에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또 나왔어요. 네. 그 개편 내용 보면은 부동산 아무것도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만큼 강력하게 나왔거든요. 네. 그럼 뭘 사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와 있어 지금. 예.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다 부동산에 대해서 나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싹 없어지죠. 그러겠죠. 기다리자 이렇게 되겠죠. 그 이야기는 네. 뭐냐면은 바닥에서 끝점을 치고 꺾였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이야기는 매도 타이밍이 지났다는 거죠. 아. 놓쳤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끝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매도 타이밍을 잡았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번 꺾였기 때문에 이거 꺾인 상태에서는 내가 팔려면은 사람들이 꺾인 시장을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그래요. 왜? 매수자 마음대로 하는 거죠. 네. 가격이 올라갈 때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에요. 네. 매도자가 팔려고 하면 안 팔아. 나 네. 계약금 물려줄게. 이게 이제 매도자가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팔려고 해도 매수자가 살까 말까 그래? 생각해 볼게. 그런 시장으로 바뀌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는 이미 한 템포 놓친 거예요. 예. 그렇지만 거의 최고점 가까이 팔 수만 있다면 네. 이거는 파는 게 맞는 거죠. 아. 만약에 팔렸다. 운 좋게. 예. 팔렸다 하면 이거는요.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네.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네. 현금을 보유를 해야 되겠죠. 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월세라든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주택 이외의 투자 상품들 나는 월세가 필요하다. 그런 건 매수를 해야 되겠죠. 예. 그건 경기하고 관계없잖아. 그죠? 네네. 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물건은 이 두 가지 측면에 봤었을 때 투자 가치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이 가격으로는 네. 적어도 가격이 꽤 많이 조정이 돼줘야 될 것 같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좀 붙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갖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팔았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높게 팔 수만 있으면 파는 것이 맞다. 아.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네. 거기까지 그러면 설명드리면 팔고서도 다시 사는 거는 좀 위험하네요. 당근이죠. 아. 충분히 그러면- 이해가시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